프로이트의 후기 저작들에서 어머니와 딸의 초기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큰 특성은 남근을 갖지 못했다는 딸의 실망감이지만 적대감과 공포 또한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로이트는 소녀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녀는 자주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그녀의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감지한다. 어머니의 그러한 적개심이 얼마나 소녀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위의 진술은 프로이트의 방대한 저술 등 중에 어떤 것보다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의 대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성인 여성들이 보고하는 오이디푸스 시기의 유혹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논의에서 다시 나타난다. 여기서 프로이드의 초기 저작에서 나타난 것과 후기 저작에서 나타난 이론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최초의 여기서는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여아들과 관계에서 강조했던 것은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난 자기, 그래서 자기에게 남근을 허락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을 구성을 했는데, 후기 저작에서 드러나는 것은 초기에서 봤던 어떤 이 딸의 실망감도 있지만 초기에 다루지 않았던 딸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과 공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론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초기에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후기에 오면서는 단순하게 초기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의 임상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글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욕동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난 최초의 상황이죠. 아이는 이미 남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이 딸은 어머니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로 향하게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남근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이미 주어진 사실이죠. 태어나면서부터죠. 그래,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역동 이론은. 그렇지만 이 프로이드가 후기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러한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체험했던 것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와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역동에서 유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다른 남자 형제들과 다르게 남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근을 박탈된 상태로 자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프로이드의 관찰이 깊어지면서 실제 내담자들의 상태는 단순하게 이러한 타고난 상태,
초기의 상태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머니와 관계를 보지 않고는 지금 here and now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내담자, 특히 어떤 여성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욕동 이론과 관련시켜서, 성적 욕동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데는 이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여아들은 다 같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떤 여아는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부분에서 그 반응하는 게 각각 다른데, 실제 인격 형성 과정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태어날 때에는 욕동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드라이브 티어리에서만 본다면 성적 욕동,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피너스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동일한 조건에 출발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각각 다른 부모와 관계에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 인격 구조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임상 현장에서의 체험들을, 임상 현장에서 관찰들을 아주 심플리파이된, 아주 단순한 욕동 이론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도 현실 속에서 실제로 대상관계, 구체적인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하게 처음부터 피너스가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머니가 소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좌절이라고 합니다. 실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경험시킨 어떤 좌절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로이드는 소녀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녀는 자주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그녀의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감지한다. 어머니의 그러한 적개심이 얼마나 소녀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한 것들, 이 대상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욕동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체험했던 것들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심리 현상에 중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이론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자인한 셈인데, 그렇지만 이분이 자기가 처음 세운 이론을 그 이후에 대상관계적인 측면까지 통합해내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위에 이 1931년 논문에서 이미 구체적인 대상관계가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아니면 비슷한 상태에 태어났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 관계로부터 이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아이가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갖는데, 이건 단순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남근이 없는 것, 남근을 최초에 어머니가 주지 않았다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이후에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태도나 정서, 이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프로이드는 1931년
논문에서는 이 적개심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진 불안이라는 게 어떤 적개심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 대인관계 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여기에서 대인관계에서 보는 것은 아이는 처음부터 불안이 없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불안한 경우에 양육자의 불안이 아이의 불안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안한 대상을 양육자로 두고 있을 때 아이는 불가피하게 불안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타고난 것에 결정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아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적개심도 있지만 설리반이 봤던 불안이라고 해요. 앵사이티라는 거예요. 이 앵사이티가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프로이드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적개심이란 여기서 hostili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nconscious hostility on the mother's part.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hostility, 적개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hostility인데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태도라는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에는 적개심을 중심으로 봤는데,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후기 이론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 욕동과 하나는 공격적인 욕동이 있는데, 공격적인 욕동과 연관시켜 설명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하스틸리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이의 공격성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 자체가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것,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픽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가 적대적이냐 적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프로이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1931년 논문에서 대인관계의 설리반 같은 분은 이런 적개심 이전에 어머니의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이에게 적대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가 불안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어머니의 심한 우울이나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자기를 추스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 어텐션 자체가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 밖에 있는 대상, 그 밖에 있는 대상은 가족 구성원들이겠죠. 배우자이거나 혹은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둘 만한 이러한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거나 관심을 줄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자랐을 때 아이는 직접적으로 이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욕동 이론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 프로이드 스스로도 1931년 논문에서 자기의 원래 욕동 이론,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걸 자기의 이론 자체의 수정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이론들에서는 프로이드가 통합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이론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 역동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어느 한 측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그 현상은 이게 여러 측면이 다 합쳐질 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현대정신에서 이런 이론들을 지나치게 평가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보시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런 여러 측면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이걸 통합해서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은 상징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계를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어느 한 측면만을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접 실제계를 그것을 표현해서 상대방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에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각자가 여러 체험을 영성적인 체험을 하지만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이 사람이 체험한 어느 한 특수한 체험이에요. 그래 그 체험은 다양한 사람은 각각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어떤 영성적인 어떤 상태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체험은 각각 다른 체험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코끼리 얘기를 하죠. 코끼리를 실제 체험을 해요. 다 체험을 하는데 각각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는 코끼리의 꼬리를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 코끼리의 머리를 가지고 다리통을 가지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 이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를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체험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코끼리 전체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한계 내에서 이게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론들이나 여러 정신분석학이나 또 심리치료 여러 이론들을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이런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시지 말고 비교 학문적인 비교 정신분석적인 이런 측면에서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나친 이론화 사변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를 놓쳐버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타고난 것 중심이냐 환경 중심이냐,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역동 중심이냐 드라이브 티어리 중심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이냐 리레이션 중심이냐고 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측면인데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가 가진 어떤 가정이나 그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 측면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지만 또 중요한 측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실상의 일부를 본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 자체, 이게 허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양극단만이라고 할 때 이것만이다, 그 왼쪽으로 다 설명된다 혹은 오른쪽으로 다 설명된다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새로운 개론적 강의에서 프로이트는 그녀들이 말하는 이런 유혹들이 환상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여아가 경험하는 초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오이디푸스 이전 상황에서 이러한 환상은 현실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몸을 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아는 성적으로 자극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최초로 그녀의 성기에 실제로 쾌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현실적으로 아동을 유혹하지도
유혹하기도 하며 또한 이후에 소녀가 자의를 할 때 처벌하기도 한다. 아동의 초기 충동들에 대한 어머니의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는 소녀로 하여금 대상을 전환하게 이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이전 대상관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여아의 성 발달의 맥락 안에서만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는 여아의 발달 상황은 양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브루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자세히 발전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자신이 일어난 남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명증성을 흔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초기 상황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상당히 후기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대상관계의 현실적인 측면들을 자신의 발달 이론에 완전히 통합시키지 못했다. 예컨대 실제의 초기 유혹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견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성립과 해소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성적 목적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혹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목적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프로이트가 이런 문제들을 보다 철저하게 해명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에 대한 평가를 이분들이 하고 있죠. 성인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은 어린 시절에 또 주위의 환경에 있었던 대상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욕동 이론이 아니고 어떤 대인관계 이론이죠. 실제 체험 중심으로. 그래도 초기에 이런 식의 설명, 유혹 이론, 시덕션 티어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난 거죠. 종교계나 교육계에서. 그렇게 되면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됐던 부모들이 모두 다 부모 중에 누군가가 혹은 거기에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대상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아이가 체험했었다고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버리니까 지나친 이론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실제 그런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례를 그렇게 극단론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프로이드가 비난이 심하니까 바로 이론을 바꿔서 유혹 이론을 바꾸고 유아 성역 이론으로 가버린 거죠. 이 환경에 있는 대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게 뭐예요? 아이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욕동 때문에 아이의 팬터시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 이론이 나온 거죠. 아이가 학대받아 성적 학대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팬터시다. 그건 어디에서 온 거냐? 그 팬터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동이다. 성인이 돼서 신경증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은 선형적 인과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최초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초에 누가 잘못했느냐 쪽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은. 처음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거 부모나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고 환경에서 원인을 the first cause를 환경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난이 심해지니까 프로이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다음에는 아이의 욕동, 드라이브 쪽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아이는 처음부터 팬터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팬터시가 원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이 환경에 있었던 대상들의 책임은 면제되는 거죠. 그 아이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양극단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어느 한 이론을 취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이론으로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 무리한 이론화가 실제와가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서양학문의 특징이 이런 거죠. 어떤 이분법에 의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방편을 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것 자체가 진리라고 봐버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역동 이론이 잘못됐거나 대인관계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모든 학문적인 논의에서 각자 자기의 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이분법적인 선형적 인과율을 벗어나는 게 그만큼 이분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계의 논의가 실제계의 논의인 것으로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지도가 좋은 지도냐 나쁜 지도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지도 자체를 가지고 실상계에 대한 실제계에 대한 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6개 나라가 달을 돌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맵이 다 같지는 않죠. 맵을 작성하는 기법이 다르고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맵인데 서로 이 맵을 보고 이 맵이 진짜야, 이 맵이 당신이 가진 맵은 틀렸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맵은 다 실제계를 담아내려고 하는 한 측면의 맵이란 얘기예요. 근데 맵을 보면서 이게 실제 달을 지금 가지고 이게 달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달은 이 맵이 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맵은 하나의 그런 그 실제 달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달에 간다면 이런 방식이 이런 모습이니까 실제 달에 갔을 때 하나의 참고용으로 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가진 맵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맵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맵,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맵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징계의 이론들은 어떤 이론이니 다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작성하는 사람이 지도 작성 방식,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유효한 것이긴 한데 어느 한쪽이 실제 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이드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마치 프로이드가 시간이 없어서 통합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나는 이건 걸맞지 않다고 봐요. 마치 이 저자가 이 이론들을 지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또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상징계의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론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양립하면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론 하나를 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론에다가 역동 이론에다 관계 이론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팬터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논점이 흐려져서 죽도 밥도 아닌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 자체가 극단적인 견해이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고 부분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걸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론 자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론 틀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경험이죠. 그러니까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리문자라고 하는 문자로서 결국은 실상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론은 모두가 문자에 의한 거죠. 그래서 상징계의 세계 속에서 실제계를 하나의 상징으로 담아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이론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태도로 이론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저기 신학 쪽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성경책이라는 그걸로 고정된 경전으로 이렇게 보다가 해석의 방법들이 생기는데 그걸 해석의 방법들을 이제 비평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 성경 비평법이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무슨 뭐 전통적으로 보다가 아니면 적층된 것으로 보다가 구조로 보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가까이 나온 게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 그래가지고 그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평이 나왔을 때 반발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은 왜 성경은 고정된 것이 왜 지멋대로 해석하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라는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해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요가 없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 있던 예를 들어서 뭐 그릭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히브리어 그대로든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번역이라는 걸 자체가 이미 비평이 들어가 버린 게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평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모순된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모순된 얘기죠. 근데 위험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그걸 읽는다는 자체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위험성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해석의 가능성도 두고 독자들한테 던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능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거를 한쪽을 너무 고정시켜버리면, 경전처럼 고정시켜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이해 가능성 자체, 아니면은 처음부터 읽어내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글들은 경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읽어나갈 수 있는 책들이다 이러면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이론들에 대한 접근이 더 올바르게 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 고정돼서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사물화되죠. 그게 실상으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실상이 아니고 강물에 비친 달이에요. 그 달이 실제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지금 하나가 있지만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쳤을 때 이 1000개의 강마다 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달이에요. 달 그림자죠. 그 1000개의 달이 있는데 그 호수가 어떤 호수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비치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론은 실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실제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 이론적인 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강에 비친 이 달, 내가 보고 있는 달이 이게 진짜라고 계속 우겨버리면 서로 교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고사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에 매이게 되면 실제 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투사와 매핑이라는 용어를 연기법, 우리 일반 시스템 이론, 불가의 연기법,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룬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투사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투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보지만 그 틀에 매이게 되면 우리 허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투사한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게 우리 자체를 또 이게 매핑을 통해서 그 지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일단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보니까 그 지도가 다르다고 보면 지도를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 내적인 구조물, 심리 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그걸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을 외부의 투사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념을 투사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이해한 단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단어의 의미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읽는데 각자 어떤 미닝으로 읽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자기가 이해했던 것을 자기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볼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기도 속에서 실제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과 다른 어떤 통찰이 생겨나고 체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이나 관념이나 자기의 대상상이나 표상 자체 혹은 우리의 어떤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할까 어떤 형태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형태 혹은 대상 표상 뭐라고 부르건 이름은 수없이 많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프리컨셉션을 가지고 있다는 컨스트럭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 거죠. 이 구조물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프리컨셉션이나 어떤 구조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인지 과정에서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터랙트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무엇을 우리가 실제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속에서 이미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것과 실제 대상 간의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깊이 읽는다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리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것을 읽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것과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교류하면서 통찰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근원적으로 업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체험과 무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체험과 관련돼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우리는 허상의 세계 속에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때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이나 어떤 게슈탈트나 어떤 형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 체계, 관념, 대상에 대한 표상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객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객관이 주관을 또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과관계를 단순하게 보면은 이 주관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만 떼어서 생각하면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이게 유식학에 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 세계는 내 마음이 투사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면은 내 마음은 밖에 있는 대상을 보면서 대상에 의해서 그 대상 형성 자체, 나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 세계가 내 마음을 또 결정하는 거죠. 외부 세계, 객관이 주관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렇게 양쪽의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객관주의 견해에서는 객관이 우리의 주관을 형성한다. 객관이 우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관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체험하는 세계는 결국 주관적인 세계다. 이 두 가지가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의 세계는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존적인 발생인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이 연기법의 기본은 어느 하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를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옳다 객관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내가 보는 순간에 나는 또 대상으로부터 피드백이 오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이라는 이런 개념이 일반 시스템 이론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그대로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과 밖에 있어 체험되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던 내 틀을 바꾸는 작업,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주관도 없고 고정된 객관도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난다. 인터랙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전이와 역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굉장한 공포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에 저쪽도 공포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담자가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아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데 내담자는 그때 동시에 선생님이 자기를 쫓아낼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보적이거나 동일한 것이거나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같은 정서를 가진 나르시시스틱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는 서로 다른 상보적인 어떤 정서를 갖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내담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담자 입장에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좀 벌벌 떠는 거니까 이거 선생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깊이 보면 동시에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기설에서 보는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사물을 한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 특히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견해를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열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괴적인 상태에 빠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열린 시스템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에도 열려있는 마음이 됐을 때 내가 변모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쪽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폐쇄된 시스템이어서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양극화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인터랙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가진 견해에 매여버린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참다운 어떤 화해에 이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에 대한 그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여성의 성에 대한 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오이디푸스 단계는 우리가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고착과 억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핵이라는 사실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내용을 부모와 아동의 모든 관계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결코 이러한 확장을 실제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우리가 강조해온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 그 진술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유용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정들로 채워지는 하나의 이론적 구조 또는 하나의 이론적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과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욕동들과 그것들의 변형물들로 채워졌다. 욕동들과 그 변형물들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해석적 가능성과 내용을 결정짓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욕동 이론에 의하면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을 안에 담긴 다중적으로 짜여진 상호작용에 관심을 돌린다. 앞으로의 인상적 경험은 구조로 통합될 것이며 그 구조는 새로운 정보에 적합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욕동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창조한 모델이 지닌 힘, 멋, 그리고 유연성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이 글 속에서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프로이드를 찬양하는 묘한 이런 글을 썼는데 프로이드의 부족한 부분 얘기하면서 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큰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 번역 중에 내가 조금 의아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139쪽의 맨 마지막에 그 구조는 앞으로의 임상적 경험은 구조로 통합될 것이며 그 구조는 새로운 정보에 적합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욕동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프로이드가 창조한 모델이 지닌 힘, 멋, 그리고 유연성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유리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멋진 얘기를 썼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 원문을 조금 보면 원문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론에 붙여요. 여기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Keeping in mind that drive lends its distinctive cast to the contents of the theoretical container. We may appreciate the power, elegance, and the flexibility of the model which Freud created. 후반부의 번역에는 이의가 없는데 전반부 번역이 욕동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부여했다. 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래 이 저자간 얘기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냥 번역을 해본다면 욕동이 이 이론적 그릇의 내용의 특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욕동 이론이 아니고 주어가 더 드라이브의 욕동 자체, 욕동이 여기서 to the contents of the theoretical container, 이게 이론이라고, 이론적인 용기, 이론적인 그릇의 내용에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여기서는 정신분석학 이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정신분석학 이론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개념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이론적인 그릇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할 때는 그 내용 자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 그릇이 지금 이론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이론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여기서 드라이브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러한 용기 안에 담기는 것은 욕동이에요.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욕동이라는 개념과 분리해서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그냥 너무 전능감을 사로잡힌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마치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밑에 부분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는 이유 근거는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나 욕동 이론은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 The statement implies that the Oedipus complex itself is a theoretical structure, a container, which to be useful must be filled with assumptions from a particular model.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릇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 했다, 이게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냥 쑥 넘어갔는데, 원문의 내용이 번역이 안 됐어요. 원문의 내용이 강 목사님도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고찰들을 아까 1931년 논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프로이드가 그 위에 나오는 얘기가, 전 오이디푸스 단계는 우리가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고초가 억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은 신경증 중심의 이론이었죠. 그런데 신경증 레벨에 분리 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 프리에더퍼란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을 쭉 보니까, 이 전 오이디푸스 단계, 오이디푸스 길을 지나기 이전 단계에서도 여기에 고착과 억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은 지금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대상은 신경증 레벨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 있는 프리에더퍼란 상태에 아직은 신경증 단계까지 성숙이 되지 않은, 그리고 분리개발화 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을 보니까 그분들 안에서도 고착이나 억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픽세이션이나 리프레션이라는 개념은 고착이나 억압이라는 개념은 프로이드가 신경증을 설명하면서 썼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경증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현상들을 프리에디퍼라는 내담자한테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론의 틀을 지금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핵이라는 사실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but we can extend the content of the Oedipus complex to include all the child's relations to both parents. 여기에서 마지막에 프로이드가 한 얘기는 우리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내용을 부모와 아동의 모든 관계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순수 이론 가지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동 이론만 가지고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대인관계, 대상관계 측면을 다 포함해서 에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확장된 이론이 될 수 있는데 실제 프로이드는 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는 결코 이러한 확정을 실제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왜 실제로 도입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만든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확장시켜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큰 이론으로 발달시킬 수도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우리가 강조한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 이건 자기 얘기예요. 네, 프로이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He touches the heart of the issues we have been stressing. 그러니까 이 관계 이론 이분들은 이 저자는 누구냐 제이 그린버그하고 스테판 미첼은 관계 이론을 새로 모든 관계적인 이론을 모아서 대상관계에는 대인관계 이론을 전부 모아서 관계 이론이라는 큰 엄브렐라 안에 모든 관계적인 측면을 다 포함시켜서 이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데 프로이드가 이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1931년에 실제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 프로이드가 에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더 확장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관계적인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프로이드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지금 주장해요. 그 다음 얘기가 그 진술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유용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정들로 채워지는 하나의 이론적 구조 또는 하나의 이론적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The statement implies that the Oedipus complex itself is a theoretical structure, a container, which to be useful must be filled with assumptions drawn from a particular model. 여기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것이 명료하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디푸스 컴플렉스 그 자체가 하나의 이론적인 구조 혹은 용기임을 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 자체가 에디푸스 컴플렉스 자체가 하나의 이론적인 구조이고 용기인데 이것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과정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유스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 드라이브 모델을
역동 모델을 토대로 해서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어떤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역동 이론과 분리된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의 틀을 만든 것은 이 드라이브 티어리를 전제로, 이 드라이브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동 모델을 전제로 해서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의 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진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쩌면 내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또 내가 대인관계나 대상관계의 현상들을 다 담아내는 것으로 내 이론을 확장할 수도 있다.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여기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다. But we can extend the content of the Oedipus complex to include all the child's relations to both parties. 그러니까 역동 이론뿐만이 아니고 아이가 양 부모하고 관계에서 체험하는 모든 대상관계 혹은 대인관계를 포함시켜서 에디퍼스 컴플렉스 이론을 확장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디퍼스 컴플렉스의 이론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준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준거 모델을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어내느냐 문제인데, 역동 이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의 가정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all inclusive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데, 그렇지만 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디라이브 티어리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잖아.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지나친 확장을 통해서, 이론의 지나친 확장을 통해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그대로 이론의 특성을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약간 아까 양극단론이지만 이 양극단을 통해서 설명할 설명력 자체는 드라이브 티어리라는 것을, 드라이브를 전제로 설명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데, 이 드라이브라는 것을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모든 이론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는 역동에 의해서 역동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전제, 이 역동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론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것 자체를 변경한다면 프로이드의 이론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요. 그 진술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유용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정들로 채워지는 하나의 이론적 구조 또는 하나의 이론적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건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 이론적인 모델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중심으로 거기서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해요. 어썸션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드 이론이 만능 이론이 아니고, 프로이드가 봤던 이론은 여기서 드라이브 모델이라는 어떤 모델을,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드라이브 모델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드라이브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가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이드의 이론의 기본적인 가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가설 첫째가 무의식에 대한 인정이에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unconscious 혹은 unconsciousness라고 부를 것인지 안 부를 것인지는 그건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유식학에서는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을 의식의 한 형태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8식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팔식 자체는 저장식이라고 그래서 모든 경험이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곳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윤회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반복 충동이 일어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제8식이라고 이해했던 의식의 한 종류로부터 유래한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8식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하고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무의식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이 현상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프로이드가 이걸 개명을 했어요. 8식을 언컨셔스라고 불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컨셔스를 인정하는 것가 첫 번째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이해하는데, 프로이드가 언컨셔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프로이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 심리학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이나 이쪽에서는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을 가지고 다 설명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유식학에서도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불교를 설명하시는 분도 요즘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원래 불교에는 제가 볼 때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제8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두 번째 기본적인 전제, 베이식 어썸션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인데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인과관계도, 근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프로이드의 인과관계는 선형적인 인과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는 선형적 인과율을 받아들였을 때 프로이드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프로이드는 이론을 전개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이 두 가지 가정을 제외시켜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도 이걸 전체를 다 통할하는 이론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게 그 이론 자체가 탄탄한 이론이 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이론적 구조 또는 하나의 틀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된 가정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용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모델을 전제로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가정들로 채워지는 하나의 이론적 구조, 하나의 이론적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론적 그릇, 이론적인 하나의 틀 혹은 이론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가정이 필요한데, 프로이드는 이 모델 자체를 역동 모델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과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역동들과 그것들의 변형물로 채워졌다. 이게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이론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러나 역동 이론은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릇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 했다. 이게 독단적인 견해일 가능성이 있는데, 좀 원문을 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with the discovery of new data, that meaning is no longer adequate and the container must be filled with something new. 거기서 이 저자가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견됨으로써 그 의미 자체가 더 이상은, 그 의미 자체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must be filled with something, 새로운 것으로 컨테이너가 채워져야 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건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책을 쓴 저자들이 프로이드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한 얘기인데,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특정한 모델로부터 어떤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프로이드 이론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가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까지 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컨테이너에 새로운 것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프로이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 안에 담긴 다중적으로 짜여진 상호작용에 관심을 돌린다. 프로이드가 이 관계적인 측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이 선형적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결국은 상호적 인과율, 동양에서 보고 있는 상호적 인과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 속으로 프로이드가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관심을 돌렸다는, 상호적 인과율의 세계, 가족 관계 속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임상적 경험은 구조로 통합될 것이며 그 구조는 새로운 정보에 적합하도록 확정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Here Freud turns to the multi-textual interplay of various relations among the members of family. 그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어떤 이런 관계들을 이론의 틀 속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봐서는, 그러니까 역동 이론으로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것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대상도 있고 이렇게 그냥 프로이드의 이론, 역동 이론에다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대상관계를 다 설명하는 이런 이론으로 가버린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역동 이론으로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것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대상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상호 인과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프로이드가 세상에 내놓은 큰 기여가 이 드라이브 티어리 쪽에서 에더브스 컴플렉스라는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하나의 설명의 틀을 제시를 했는데, 이 설명의 틀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유용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모든 환자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측면까지를 이 이론 속에 다 담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독자적으로 유용한 이론적인 틀을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점에서 이 저자들이 프로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 이론을 다 초토화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역동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모델 자체가 역동도 아니고 대상관계 이론도 아니고, 근데 이론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선명하게 어느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분리문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고 어느 한쪽밖에 설명을 못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론을 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어느 쪽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양쪽 어느 쪽에도 유용하지 않은 이론이 될 가능성이 있죠. 선명하게 관계적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하나는 역동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역동도 되고 관계 모델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이론으로 그런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 가정 자체가 이미 우리는 역동뿐만이 아니라 관계 측면으로 이거 다 같이 포함되는 이런 우리 전체 실제계를 다 담아내는 이론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좀 가보죠. Keeping in mind that drive lends its distinctive cast to the contents of the theoretical container, we may appreciate the power, elegance, and the flexibility of the model which Freud created.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역동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근데 이 부분은 오역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역동 자체가, 이 드라이브 자체, 여기서 드라이브 모델이에요. 역동이라는 거, 역동 자체가
더 theoretical content은 여기서 앞에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정신분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적인 용기의 내용들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아주 유용한 이론적인 틀이 나왔어요. 이 이론적인 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드라이브로부터 특성이 부여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드라이브를 전제로 이 드라이브라는 전제, assumption 혹은 드라이브 티어리라는 어떤 마드를 가지고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용어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은 원래 태어난 게 역동이라는 개념에서 태어난 거예요. 역동이라는 어썸션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어썸션 자체를 허물고 여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 자체가 뒤죽박죽 잡동사니가 돼버려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이 전능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옴니펀턴스라고 보여요. 이 옴니펀턴스를 가진 사람이 내가 봐서는 이 책을 지은 그린버그나 미첼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러한 옴니펀턴스에 대한 환상은 현대 정신분석가들에게도 계속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자기가 이걸 알아요. 자기 이론은 드라이브 중심의 이론 구성을 했어요. 크게 봐서는 정신분석학 전체로 보면 무의식의 인정과 선형제 인과율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드라이브들이라고 보여요. 역동을 인정해요. 역동을 전제로 해서만 프로이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은 이 역동을 받아들이고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형제 인과율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프로이드 이론이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만약에 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면 프로이드 이론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어떤 파운데이션에서 세워진 건데 이 파운데이션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상호적 인과율을 동양적인 통찰을 이 이론 속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론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원인을 드라이브에서 찾아서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게 상호 인과율에 의해서 동양적으로 이렇게 쭉쭉 설명해내는 부분을 서양적인 학문에서는 가져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실제계를 다 하나의 이론으로 담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욕심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어쩌면 분수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가정을 너무 확장시키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상관계에 대한 통찰은 이미 프로이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 다 프로이드에서 오긴 하지만 프로이드가 자기의 기본적인 이론을 폐기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브 티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지, 드라이브 티어리 자체를 손을 대버리면 자기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번역하시는 분도 마지막에 역동 이론이 정신분석학 이론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부여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여기 저자가 하셨던 얘기는 아니에요. 저자는 역동 자체가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드라이브 역동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게 역동 자체 이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는 드라이브 이외에 다른 것을 원인으로 가져와야 된다. 다른 모델까지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론 속에 드라이브 티어리와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서 이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에요. 각각의 이론이 발전하면서 통합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양극단을 놓치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도 틀렸고 없다는 것도 틀렸는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것도 틀렸다. 이 동양적인 사고를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도 틀렸고 없다고 없는 게 그러니까 무아라고 할 때도 이런 개념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고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순간 실상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를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나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빠질 것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내가 없다. 나는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양극단 있다 없다라는 것에 매이지 말고 실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에서도 한편에서는 무아라고 하지만 무아가 결국은 생로병사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생불멸의 세계가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무아라고 하면서 또 자성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성을 그래서 참자아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모순되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를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론적인 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같은 삶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틀과 다른 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틀이 다 유용한 틀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에서 일심이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마음에 문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생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진여문이라고. 진여문의 세계에서 진여문의 퍼스펙트 이 가정 속에서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고 영생불멸이고 상락아정이 항상 즐겁고 나라는 자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깨끗하다. 그래서 상락아정의 세계 이게 열반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라는 개념 이런 퍼스펙티브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이건 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성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한편에서는 우리가 체험으로서 경험하는 태어났다 나이 들면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는 내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근데 이 자아와 그 자아가 각각 다른 개념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치기 어렵다. 우리는 어느 한 측면에서만 보고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우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도 정신분석학에서도 대상관계와 혹은 대인관계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과 또 하나는 역동중심의 이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고 틀린 이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론적인 싸움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상징계 속에서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제한된 상징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계를 이 속에 바로 끌어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이 마지막 진술부는 어떤 저자의 욕심이 지나치게 폭발해가지고 자기 관계적인 모델로 프로이드까지 다 포괄시키겠다고 나서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제가 봐서는 유아적인 거대장이 전능감의 소산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학문으로서 어떤 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의 기본은 어떤 일정한 가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가설을
떼어내면 그 학문은 죽어버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 가정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찰에 갔다고 한 사찰에서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에 그걸 전제로 하는 대화가 일어나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끼리의 예수님 체험을 나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통합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처님 이런 개념 다 떠나고 다른 제3의 이름으로 부르자 우리. 그러면서 이 통합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이드의 이론, 프로이드의 조정 전략을 이분이 쓴 이유는 이런 이론을 끌고 와서 자기가 주장하는 관계적인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 보여요. 마지막에 너무 야심이 지나쳐서 프로이드에 대한 부당한 비난도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프로이드로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떤 이론으로서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여요. 제가 봐서는 프로이드가 욕심을 부려서 관계 이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이론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도 죽어버리고 그 전체가 구조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먼저 갈아버리겠다고 나오면 그 집이 그대로 서 있겠느냐.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